자, 이번엔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시장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종전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주말 사이 이스라엘이 또 새로운 변수로 또 올랐는데 협상을 좀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결론은 다 트럼프의 마음이 있겠죠.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중동에서 정말 빠져나오고 싶구나. 그렇죠. 를 이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오히려 지금 애가 타는 거는 뭐 이란도 그렇겠지만 미국 특히 이제 이 트럼프의 마음이 애가 탄다는 걸 좀 더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뭐 일종의 소음은 계속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종전에 이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포인트는 결국 이게 다 돈입니다. 지금. 예, 그렇죠. 지금 트럼프도 지금 유가 때문에 유가의 가가 돈이죠 결국은. 예. 그러니까 이게 유가 때문에 늘 지금 불안하고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이 전쟁 후에 재건 당장 또 지금 경제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동결 자금을 선제적으로 풀어줄 걸 요구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아마도 단기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란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었던 14가지의 그러한 선제 조건들을 보면은 상당 부분 이란이 원하는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시간상의 문제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재촉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란이 안 말려들려고라고도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안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결국 포인트는 이스라엘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아마 이것을 끌고 가고 싶은 여러 가지 이 공작들을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것이 최대의 리스크이긴 하나 여전히 미국과 이란 양측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위 타결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제 유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제 유가는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선물 가게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상당히 빠르게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선물 가격에 대한 잘못된 선물이니까 미리 미래에 대해서 뭔가 가격에 대한 예측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보다는 희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생각인 거지 그렇죠. 결코 예측이 아니다라는 걸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놓고 보면 왜 그러면 유가가 생각보다는 원래 150달러, 200달러까지 우려했었는데 상당히 100달러 부근에서 관리가 됐고 지금은 80달러 중후반까지 내려와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가 전 세계에서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이번 전쟁 전에 비해서 수입량 자체를 거의 반토막을 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네요. 거의 하루에 한 120만 배럴씩 수입을 하다가 지금은 보시면 6, 70만 배럴 이렇게 완전히 줄여줬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수요의 부담을 좀 줄여줬었다. 이게 첫 번째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래 그렇지 않은 나라였는데 전 세계 최대 거의 수출국이 되어버려서 그럼 전략 소위 비축유라고 하죠. 그 사이에 쌓아놨던 이런 비상식을 위해서 쌓아놨던 전략 비축유를 2022년도 러우 전쟁 때 한번 크게 썼고 지금 이번에 이란 전쟁 때도 많이 쓰면서 사실상 거의 역대급 지난 한 5, 60년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근데 문제는 단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영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오히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언제 어떤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불안감 때문에라도 기존에 좀 줄어들어 있는 바닥난 재고를 다시 채우려고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대략적으로 빨라야 1년, 늦게는 한 2년 가까이 이 재고를 리빌딩한다고 그러죠. 축적해 나가는 기간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수요가 훨씬 다시 더 늘어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하반기에 우리가 전쟁 전에 봤던 배럴당 60달러대의 그러한 낮은 유가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수준에서 조금 내려가 있는 정도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소폭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물가에는 좀 언제쯤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까요? 사실 이미 반영되고 있죠. 지금 반영되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미국의 지난주에 CPI, PPI에서 봤듯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CPI는 4.2, PPI도 거의 6%대의 엄청난 증가율, 전월보다는 좀 낮았다고 하지만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 자체가 미국의 서비스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원래 연초부터 서비스 물가가 올라오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유가 때문에 조금 더 강해진 거다. 결론적으로는 하반기에는 지금 유가는 지금 한 $80 전후에서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서비스 물가 이미 좀 달아오른 물가 상승 압력이 하반기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우리 투자 플레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준의 고민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케빈 워시 씨, 이번 FOMC 회의에서 어떤 좀 멘트들을 남기게 될까요? 관전 포인트를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뭐 이제 거의 열에 아홉, 뭐 거의 10명 가까이는 다 이번에 동결은 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설마 여기서 인상 인하 쪽으로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무엇을 하지 않느냐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이 36912 네 번에 걸쳐서 연준에서 발표하는 경제 전망 요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도 하죠. 예, 맞습니다. 일명 우리가 점도표라고 알려졌는데 이 경제 전망 요약의 한 파트가 점도표죠. 거기에 참여자들이 점을 찍는 거죠. 나는 여기에 이만큼 향후에 소위 이제 1년 안에 이제 이렇게 이 정도가 적정한 지금 우리의 기준금리야라고 하는 건. 근데 어쨌거나 이 안에 나올 것이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 전망, 물가 전망, 뭐 또 실업률 전망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3개월 전에 비해서 정확히는 전쟁 전에 비해서 전쟁이 지금 거의 끝마무리긴 하지만 이후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들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필요가 상당히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자체가 연준의 행보에 우리의 일종의 뭐랄까요, 소위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경제 전망 요약의 변화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신임 의장 워시의 첫 등판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뭐랄까 이제 기대 반 걱정 반들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과거에 연준 의장이 들어섰을 때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위 신입 직원 길들이기 하는 것처럼 놀리는 것처럼 시장은 거꾸로 신임 의장이 들어오면 금리는 올라가고 주가는 하락하는 마치 그래서 연준 의장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결과들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있었다. 그러면 때도 그랬었나요? 맞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단 한 번도 예가 없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에는 특히 지금 상황상 보면 녹록치 않은 상황,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물가발 금리 상승 부담은 커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시장의 소위 요동침이 있을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채권 시장 중심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번에 보셔야 될 거는 워시가 이번 4월 우리가 5월 달 지난주 지지난주 금요일에 봤던 고용 지표 생각보다 뜨거워 보였었죠. 그다음에 그렇죠. 물가 지표도 뜨거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 내느냐에 따라서 이전에 파월 때 이미 좀 여유 있게 좀 정리가 돼 있었던 시장과 소통이 돼 있었던 것에서 이제는 워시하고 어떻게 이 코드를 맞추지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 FOMC 한 두세 번 이상은 겪어가면서 서로가 합을 맞춘다고 해야 될까요? 서로가 이게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FOMC로 인한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올라가게 될까요? 상향 조정도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충분히 중간값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1년 내에 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미 시장 금리가 적어도 한 번 내서 두 번 사이로 왔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국채금리 2년물을 보셔야 됩니다. 결국 그거와 기준금리 차이가 결국 몇 번 올릴지를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적어도 한 두 번 정도의 시장의 그러한 기대와 맞춰서 올릴 가능성을 점도표에 찍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걸 넘어서지는 않겠지만 그 방향으로 간다면 아마 시장 금리가 단기간에 내려오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스페이스X의 화려한 데뷔도 지난주에 있었죠. 뭐 주가만 해도 한 19% 급등을 했는데 스페이스X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정말로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럽다 생각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초부자가 된 것도 그렇고 이번에 주관사들의 IBDR도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겠구나. 네. 다들 좀 배가 아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어쨌든 다행스럽다. 시장을 크게 흔들지 않고 크게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럽긴 한데 1차적으로는 스페이스X 투자에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고평가 논란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하다. 1차적으로는 첫날이니까 환영을 많이 했긴 했지만 가면 갈수록 과연 이 펀더멘탈과 실제로 회사가 내줄 수 있는 펀더멘탈과 주가의 그런 높이 수준이 과연 적당한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과열 양상이야 충분히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과거 PSR 결국은 그러니까 주당 결국은 매출액이 얼마나 매출액당 한 주의 매출액당 주가가 얼마 수준이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과거에 지난 한 50년간 놓고 봤을 때 소위 PSR 주당 매출액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향후 3년간 시장보다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전반적으로 못했죠. 그런데 40배, 맨 오른쪽이 40배 이상입니다. 40배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년 동안 시장보다 반토막의 수익률을 보였다. 상당히 좀 부진했었다라는 그렇네요. 거죠.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상장되면 주가 수익률을 잘 내기 쉽지 않다라는 아주 심플합니다. 비싼데 많이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그러면 스페이스X의 PSR이 얼마냐 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 대략적으로 100배 전후입니다. 엄청난 기대감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엄청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녹여져 있다. 그거를 시장이 1차적으로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지금 S&P 500이 한 3배가 안 됩니다. 이중 6배. 나스닥이 한 6배 정도 되고요. 지금 AI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도 기본적으로 한 20-30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테슬라도 어떤가요? 한 30배 정도, 36배 이 정도 됩니다. 어쨌든 비교를 하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늘 우리가 비싸다고 난리를 쳤는데 스페이스X는 100배니까요. 이게 100점 아닙니다. 100배입니다. 네. 엄청나게 비싼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잘 뚫고 나갈 수 있을까?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AI 관련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유동성을 좀 빨아들여서 이제 반도체나 AI 쪽에 자금을 좀 더 땡겨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한 지금 이번에 북빌딩이라고 그러죠. 그 경쟁률이 한 4배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으로 750억 달러 끌어가는데 3천억 달러 이상 뭐 이렇게 집중됐었죠. 일단 주주 배정 받고 나면 4분의 3은 다시 돈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유동성이 공급되는 이쪽에 몰렸던 게 빠져나오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길게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과연 이렇게 큰 사이즈 이제 2조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탑 5, 탑 6가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속될까? 이게 이제 소위 지수에 들어가면 결국은 제일 큰 게 나스닥 100 ETF에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될 때 나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상당히 이제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회사는 특히 다르게 소위 보호 예수 우리가 소위 락업이라고 하죠. 이것이 한 3개월 통상적으로는 6개월 다 묶이는데 이 회사는 6개월 안에 단계적으로 풀려서 6개월 지나면은 40%가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2조 달러의 40%가 유동화되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난 공급 효과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확실한 것은 이번에 확실히 이것을 우주 테마로 보시는데 사실은 이건 AI 테마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28조 목표하는 시장의 22조가 다 AI거든요. 결론적으로 우주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우주보다는 AI 데이터 센터에 좀 더 집중하시면서 결국은 스페이스X도 AI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AI 토큰과 관련된 논란이 또 재점화됐다라고 합니다. 토큰에 대한 이 설명부터 좀 먼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어디서 어설프게 많이들은 들으셨는데 사실은 토큰 그러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뭐 버스 토큰, 예, 버스표나 토큰, 토큰 들고 다녔었습니다. 그걸 바꿔 갖고 다녔는데 어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AI에서 뭔가 소위 우리가 질문하면 답을 내주는 그 과정에서 소위 일종의 연료비, 일종의 이제 그 비용을 토큰이라고 부른다. 네. 우리가 아까 이제 배럴당 얼마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이 배럴을 토큰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AI 생태계에서는 연료비가 배럴이라는 이름 대신에 토큰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차트를 한번 열어보자면 시타델 증권이라고 미국에서 상당히 최근에 각광을 받는 큰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소위 이제 토큰 경제학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전 세계 400개 LLM 우리가 막 쓰는 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 400개를 쓸 때 이들이 평균적으로 내는 소위 그러니까 연료 가격이죠. 소위 정확히 말하면 소위 우리가 AI를 쓰는 가격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3월 말부터 정확히 전쟁 끝나고 주가가 올라갈 때처럼 똑같이 지금 토큰 가격이 우상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것이 싹 꺾이는 걸 그렇네요.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쓰다가 너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토큰 양 가격도 올라갔는데 쓰는 양도 들어가니까 양쪽을 다 곱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버 같은 데선 CEO가 볼멘소리 했죠. 우리가 1년 책정했는데 4개월 만에 다 써버렸어. 이거 돈 너무 많이 들어. 라고 막 불만들을 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총량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다 보니까 더 쓰게 하려면 가격을 인하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 제미나이 쪽에서도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도 이제 가격 인하 경쟁. 그럼 엔트로픽도 혼자 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가격 인하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반영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물가 지수가 좀 떨어집니다. 이것은 P 곱하기 Q에서 P가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 한 달 가까이 한 달도 안 됐죠. 한 1, 2주 사이에 AI 관련된 주가의 변동성이 커졌던 시기하고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 당분간 이것 자체가 전체 사용량을 줄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재번세 역설이라고 하죠. 값이 싸지면 오히려 더 많이 쓴다. 이것이 이번에 그대로 소위 이제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AI 주가가 저 토큰당 가격에 의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오랜만에 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외국인들도 이런 리밸런싱 압박에서 좀 벗어난 걸까요? 어떻게 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단기 현상에 그칠 수도 있다. 예, 무슨 말이냐면 그 사이에 아마 못 들어온 데들이 단기 플레이를 한 거지 않을까 좀 싶고요. 첫 번째로는 근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빠져나왔냐 그렇지 않고 여전히 리밸런싱을 많이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주 말에 안 했던 것은 근데 그러면 그것이 지속될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걸 제가 쉽게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여전히 많이 올랐어요. 이 조정 기간, 변동성 기간에서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여전히 제일 많이 오른 나라 중에 하나다. 그렇죠. 일본 정도가 이번에 우리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일주일 사이.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전히 삼전 믹스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지금 비중에 안에서 다른 나라가 많이 올랐으면 더 살 수 있는 룸이 있는데 다른 나라가 안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소위 주가가 올라갈수록 여전히 리밸런스에서 차익을 일부씩 덜어내는 그러한 트렌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반도체도 어떻게 보세요? 변동성이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이 최근에 AI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이슈라기보다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제일 잘 갈 수 있는 펀더멘털이 좋은 분야의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다는 겁니다. 레버리지 더하기 쏠림 현상 이것이 그렇죠. 가장 큰 이슈였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많이 올랐고 레버리지가 많이 걸려 있는 반도체 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변동성이 커졌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보셔야 될 것이 전 세계적인 변동성 우리나라도 지금
그 코스피 200 옵션 지수가 역대급으로 지금 변동성 지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 지수를 바라보는 그 파란색 빅스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거는 최근에 급등했다가 좀 안정되고 있는데 저 붉은색을 보셔야 됩니다. 개별 종목단의 옵션 변동성을 합산한 소위 빅스 EQ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구글 금융가에서 쳐보시면 다 나오는 건데 이것은 전혀 안 떨어졌죠. 보시면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의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의 원인은 레버리지 투자고 미국은 옵션 거래, 우리나라는 레버리지 ETF 거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상당 기간 남아있을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끝으로 투자 전략 이번 주는 슈퍼위크인데 어떻게 좀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만만치 않죠. 이게 지금 BOJ부터 시작해갖고 미국 소매 판매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마이너스 나올 것 같거든요. 플러스 해갖고 FMC 쭉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은 미국 세마녀의 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리밸런싱 많이 들었는데 그게 좋은 거면 왜 우리 개인 투자자는 안 합니까? 개인 투자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변동성이 내 포트폴리오가 많이 컸었다면 시장보다 내가 많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중화시켜서 차익을 덜어내서 소위 덜 오른 종목 쪽으로 위로 옮기는 이 작업들을 앞으로도 한 주간 좀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